스타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광주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가 열렸고 이재명 대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다음에 바로 온 거기 때문에 많은 시선을 끌고 왔습니다. 예, 현장 최고위를 여기서 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돌아가면서 이제 지역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네. 또 광주 방문한 것에 의미를 굳이 이제 부여하자면 민주당의 이제 심장 또는 본산이 이제 뭐 광주 호남이니까 이제 호남에 와서 또 매우 의미심장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발표할 것인가 약간 관심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시적절하게도 광주 방문하는 자리에서 5.18 묘역 앞에서 이제 발표한 것도 약간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진영의 본산인 광주에서 5.18 묘역 앞에서 그런 이제 민주 대연합을 통해서 이제 총선 승리를 한번 뭐 해보겠다. 이제 뭐 이런 본인의 이제 구상을 밝혔다고 뭐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뭐 병립형은 이제 사실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유권자들도 많아서 뭐 실제로 이제 투표 경험을 이제 어떤지를 제가 이제 예상할 수가 없는데 이제 바로 4년 전 직전 4년 전에 이제 했던 방식이 이제 준연동형이었고 이제 8년 전에 2016년까지 사용했던 방식이 이제 병립형인데 우리가 이제 투표소에 가면 종이 2장을 받습니다. 이제 한쪽은 이제 지역구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선거구에 출마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한 장은 이제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식 자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똑같이 2장을 받고 한쪽에는 인물, 한쪽에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표를 이제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립형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한번 이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데요. 연동형,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준연동형이라는 건데요. 이제 100% 연동형은 이제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이 모든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이미 지역구에서 얻었으면 따로 넌 더 받지 마 이러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안 주는 거고요. 반대로 득표율 그 정당 지지는 높은데 지역구 의석 수가 적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0% 이렇게 연동시켜서 하려면 국회 의석 수가 이제 약간 유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보다 더 줘야 될 일도 있고 덜 줘도 되는 때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국회의사당을 가보면 의자를 수시로 이제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되게 유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공간보다 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앉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뒷자리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변동이 좀 생겨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00석을 아예 못 박아놔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47석을 가지고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100% 인정은 못 해주고 50%만 인정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3% 이상만 득표를 하면 의석 배분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봉쇄 이제 3% 미만은 이제 너무 쓸데없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봉쇄를 해놨는데요. 3% 이상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이제 그 300석 기준으로 1%면 이제 세 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50%만 적용하는 경우에 이제 1.5석 뭐 이 정도를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2020년 총선 기준으로 한 5% 이상 득표를 하면 세 자리 정도 뭐 이렇게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금 이제 작은 정당에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합의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망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맹점을 활용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지역구 의석 수로만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미 본인들의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깝다고 생각한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19석이나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우리도 이제 질 수 없다 해서 또 사실상 유사 위성 정당을 만들었죠.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17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통합형 비례정당은 그러면 위성정당입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이제 궁색한데요. 말하자면 이제 위성은 위성인데 그 위성 지분을 좀 나눠서 가지겠다. 그러니까 지분을? 예, 이제 미국이 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뭐 저기다가 우주에 위성을 하나 쏘아 올렸는데 그 위성 지분을 우리는 한 50% 가질 테니까 뭐 50%는 니들이 필요하면 써.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이제 그 명분을 좀 챙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성 정당이 아닌 것 아니고 그러니까 위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지금 거대 양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총선 때 이미 문제가 확인됐으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든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손 봤어야 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국민의힘도 무책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다면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검토해야 마땅한데 그걸 퇴행이라고 인식하고 그냥 준연동형제를 유지한 민주당도 좀 떳떳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은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으로 비례 의석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뭐 전공법을 택하면 또 모르겠는데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무슨 저쪽에서 칼 들고 나오니까 방패라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이제 정무적으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하겠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낙연 신당 뭐 원칙과 상식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왼쪽마저 분열이 생긴다면 총선에서도 좀 어렵고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도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떨어져 나간 것을 이제 와서 주워서 담을 수 없다면 왼쪽 떨어져 나가는 거라도 막아야겠다. 그러려면 왼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지금 현재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의원들이 민주당 내도 있었고요. 예. 병립형으로 가면 퇴행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을 했고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꼭 퇴행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만 활용된다면 퇴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그게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채로 다당제가 옳다고 하는 주장은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총선 전에 분열이 이루어지고 다시 대선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라면 결선 투표제라도 도입하자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직하죠.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다당제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대선도 한번 치르고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이제 1, 2위가 다시 한번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강제로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다당이라고 하는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통합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뭐 비례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말이 그냥 무맥락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실행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존재의 유무로 가버리게 되는데 지금의 선거제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다음에 나올 우리 얘기는 좀 무의미한 얘기가 되고 아닙니다.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결선 투표제라도 도입하면 다당제는 유지될 수 있다. 예. 결선 투표제를 유지하면. 예. 일단은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좀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연동형제를 통합형 비례 정당으로 하더라도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지분 문제가 또 남아 있네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나눠줄 것인가? 그렇죠. 이제 지난번 2020년 총선을 이제 되돌아보면 뭐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제 사실 이제 외곽에서 서로 자신들이 플랫폼이 되겠다고 뭐 나섰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느 플랫폼을 이제 자신의 플랫폼으로 낙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백은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주도한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그렇게 이제 채택을 했고 거기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후순위로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1번 이후로 배치를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군소정당들과 시민사회 쪽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채우고 뒷부분을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으로 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뭐 17명, 18명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당선율이 이제 반으로 딱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때는 그나마 이제 갑작스럽게 제도가 도입이 돼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위성정당의 비례 명단의 후순위로 그냥 옮기기만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애시당초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를 이 상황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례 순번 짜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이제 위성정당 과정에서 앞부분에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보 쪽에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결국 이제 기껏해서 뽑아줬더니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앞 순번을 배정받을 후보들의 면면에 대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과 공세가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까지 왔을 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이제 병립형으로 치러질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도 이준석 신당도 사실 지역구를 노려봄직한 정당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역 의원들도 있고 이탈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도 지역구도 지역구대로 얻고 그다음에 이제 병립형 비례제였다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또 따로 얻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대 정당이 꼼수 위성정당으로 최대한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 버리면 자신들이 이제 나눠 받을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위성정당은 우리도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별로 이제 그 군소정당들한테는 그 위성정당에 포함될 수 없는 정당에게는 이제 피해가 막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에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너희들 우리 위성정당에 들어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정의당은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대놓고서 반칙을 하냐. 우리는 그 반칙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따로 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 이제 대선 때까지 따로 간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위성정당에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정당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과거의 악연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 정의당 지금 이제 녹색 정의당으로 이제 당명을 또 다시 바꾸긴 했는데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 이 정당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할지 그리고 녹색 정의당이 또 함께 하기로 결정할지 이것도 이제 남아있는 과제고요. 아무튼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중에서도 안정권을 줘야 될 텐데 또 당선될 사람들을 빨리빨리 당선시켜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과거에도 병립형 제도가 유지될 때 보통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신인들을 이제 당대표가 필요에 따라서 영입했을 때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5에서 20명까지 당선이 가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 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당대표가 후순위에 딱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5번, 16번 이렇게 해서 나를 당선시켜 주려면 이제 최대한 많이 지지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앞번호는 이제 당연하게 당선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사용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양당 모두 다 이른바 이제 영입 인재들을 끌어들여 오는데 이제 당의 뭐랄까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서 때로 뭐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지역구에 내보내서 특히 이제 떨어질 이제 약간 약세 지역에 내보낼 수는 없고, 강세 지역에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줄 수 있는 몫이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략 공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이제 불출마 의원이 있는 곳이라든지 사고 지역이라든지 탈당한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17개 이상 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곳이 다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은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은 아니라면 이제 특히나 이제 절대 우세 지역인 이제 호남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유일하게 호남에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서구을 지역구인데, 광주 맞아요. 서구을. 네. 그곳에 전에라면 이제 3자 경선 그냥 뭐 시켜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 공천 자리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전략 공천 1인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분위기 보고 다음 주에 서구을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겠죠. 그럼요. 얼마나 지금까지 뿌린 씨앗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일단 관련된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해 보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합칠 수 있는 명분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위험하니까 같이 좀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명분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든 빅텐트를 쳐야 또는 단일한 번호 아래에 뭉쳐야 조금이라도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석을 더 많이 확보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역구에서 승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두 당이 합당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제 개혁 신당과 그리고 다른 한 반대쪽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나온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개혁 미래당이 합쳐지면 이제 개혁 패밀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난 주말에 출범한 새로운 미래당이 이제 개혁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낙연 신당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벌써 이제 미묘한 어떤 안 좋은 조짐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당과의 결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이원욱 의원하고 이제 조홍천 의원이 이제 합류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아마도 개혁 신당 쪽, 이준석 신당 쪽으로 합류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낙연 신당은 우리가 이제 이 당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정치 뉴스를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뭐 개혁 신당이다, 개혁 미래당이다, 새로운 미래다, 미래 대연합이다 이런 걸 알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이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죠. 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은 그 당이 매우 그 사람을 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알력들이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낙연이 중심이 되는 정당 운영 이것을 이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코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빅텐트가 성사되어야 될 필요성은 커졌지만 가능성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판까지 가다 보면 위기감이 느껴지면 막판에 좀 이렇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당이 각자 이제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이제 이준석 신당이 세를 불리는 방식이 이제 되게 이제 온라인을 통한 당원 모집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들 이준석 신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역구 출마를 약속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지역구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또 누군가에게 이제 비례대표를 약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결국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각자가 약속한 비례대표 명단들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너무 많아서도 문제고 순번 조정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각자가 진 빚들, 즉 영수증을 합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잡해. 예. 이 복잡한 내용,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